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역사 속 가짜뉴스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게 하지요.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바로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 프랑스의 이 왕비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브리오슈라는 것은 여기에 이 은쟁반에 얹어져 있는 브리오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칼과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는 이 어떻게 보면 궁중 음식,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궁중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민들은 한 번도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굶주림에 이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죠?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게 하죠. 이게 현실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굶주려서 피죽도 못 먹는 백성들에게 궁중떡이나 먹으면 될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그 사실을 밝혀보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상당히 과격화됩니다. 혁명재판, 단심제의 혁명재판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혁명의 적을 처단하는 이 단심제 재판으로 처단하는 그런 과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과격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혁명의 빛과 그림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그렇죠.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특수한 상황이 되면 사실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것에 더 쏠리게 됩니다. 판단을 할 때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혁명이 과격화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 혁명이 갖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 제도,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우리는 빛과 그림자 양쪽을 다 봐야지만 되죠.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빛이나 그림자만을 부각시키는 거죠. 어떤 이성적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빛만 혹은 그림자만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항상 그것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 이 빛과 그림자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쫓아가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그만큼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옆으로 새나요?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어느 직업이 뜬다더라 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반드시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이 무엇을
재밌고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것이죠. 뭐 제 친구들이 이제 50대 중반 이제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들이 이제 되니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뜬다더라 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타율이 높지가 않아요. 대체로 뭐 일할 때에서 이 야구 선수들 뭐 일할 정도 타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자신이 뭐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타율이 상당히 올라가죠. 3할 때 타율은 대부분 유지하더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옆으로 서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가짜뉴스를 먼저 살펴본 뒤에 이 재정위기와 신분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 절대왕정 체계라는 체계 자체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재정위기와 신분제, 그리고 바스티유 습격 사건, 다시 말하면 이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14일이죠. 그리고 이제 국왕이 해외 탈출을 기도했던 바렌네 사건 체포되죠. 그 다음에 혁명 전쟁이 불거지고요.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이 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프랑스 동맹의 기체 아래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혁명의 과격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먼저 가짜뉴스의 여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9년경 백성들이 이 먹을 빵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브리오슈를 먹게 하지요 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짜뉴스가 증폭되어 여왕은 악덕한 절대군주제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아울러서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되죠. 여기서 1789년이라는 이 연도는요, 사실은 이상기후가 나타났던 시절이에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형편이 없었죠.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백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배가 고파한다는 말을 듣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브리오슈를, 궁중떡을 먹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이죠. 이 기후 이변은 사실은 뭐 요새는 기후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1789년은 기후 뭐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 추워진 한 4, 50년간 이 지구 평년 기온보다 한 1, 2도 정도 떨어지는 기온 조건을 보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농산물 작황이 형편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뭐 학자들은 소빙하기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오해 여지가 있어요. 빙하기 그러면 이제 빙하가 있을 정도로 춥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평상시 기온에 보다 한 1, 2도 정도 떨어진 이 평년 기온이기 때문에 뭐 빙하가 생길 정도는 아니고요.
한겨울에는 사실상 이 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그렇게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었죠. 한 20-30년간에 걸쳐서요. 그렇다면 이 브리오슈를 먹게 하지요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실제로 행한 국무로서의 너그러운 행동과는 큰 괴리감이 있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지참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 미혼 여성들을 이 지참금을 주어 결혼하게끔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성들이 준비하는 이제 혼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여기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결혼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 1700년대에 평균 결혼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 물어보면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자들은 이제 결혼 시댁 식구들에게 뭐 혼수라도 장만해서 보내려면 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집에서 태어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당히 이 과거에는 짧았어요. 한 벌써 12살, 13살 되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가서 일을 배우거나 일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장인이 되기 위해선 이제 도제로서 이제 장인 집에 가서 일을 배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12살, 13살 정도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보통 결혼 연령은 이 35세에서 40세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 미혼 독신 남성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한때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이 통계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뭐 결혼 증명 그리고 출생 신고, 이 사망 신고를 통계 처리를 해서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지역적 특색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죠. 보통 이 남자와 여자의 그 평균 사망 연령이 지금은 여성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로 내려가면 남성이 더 오래 사는 걸로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출산 과정에서 뭐 애가 잘못 떨어졌다든지 뭐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낮은 평균 사망 연령을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죠. 뭐 지금은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의료사고지 사고죠. 그런 일도 별로 없고요. 뭐 그런 일은 뭐 만에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니까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옆으로 좀 새도 많이 샜네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귀족들의 자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낌없이 기부하기도 합니다. 예, 귀족들이 자선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사실상 농작물 수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소위 말하는 이 농노들에게 받는 여러 세금들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선활동에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아낌없이 자신의 뭐 귀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바자회 같은 데다 내놓고 그것을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그러한 너그러운 행동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빵과 관련된 여러 유언비어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빵 부스러기가 뭐길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 빵과 관련된 여러 루머들이 돌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루이 14세와 결혼한 스페인 공주 마리 테레즈가 배고픈 프랑스 백성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모아 먹으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소문 때문에 이 프랑스 왕실은 18세기 내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 굳은 빵 부스러기를 차근차근 모아서 그거를 정말 빵이 없을 때 먹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뭐 진짜 이 스페인 공주가 이런 얘기를 한 건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하튼 왕실을 비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이 빵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죠. 이 루소가 1766년 고백록에서 구중 궁궐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왕실의 문제점을 비난하기 위해 소위 빵 부스러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위대한 공주 탓으로 돌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루소가 고백록에서 이 빵 부스러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당시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빵 부스러기를 긁어 모아서 먹으라고 하세요 라고 했던 말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 이 학자에 따라서는 빵 부스러기 얘기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상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이 175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마리 앙뚜아네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랑스 출신 프란츠 1세와 합스부르크 황제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16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난, 어떻게 보면 막내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적대 관계였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7년 전쟁을 계기로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되죠. 예,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사실상
거의 한 번도 동맹을 맺어본 바가 없는 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쟁을 계기로 프로이센이 사실상 이 독일 지역의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이 앙숙 관계였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처음으로 동맹이란 걸 맺게 되죠. 이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황제는 프랑스 왕위 계승자인 루이 오기스트와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1770년 5월 7일 14살의 마리 앙뚜아네트는 라인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서 프랑스군 의장 사열을 받으며 프랑스로 입국하게 되죠. 의장대가 이 베르사유 궁까지 호위하게 됩니다. 궁전에 도착하여 미래의 프랑스 국왕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날 두 사람은 호화로운 궁전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인데요. 사실상 거의 이 귀족 계층과 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 국가의 사실상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푸푸라는 여성의 장식품입니다. 이 머리에 깃털을 꽂는다든지 해서 이 머리채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요. 이 시기에는 마네킹이라는 형태의 견본품도 유럽 왕실들의 소개가 되게 됩니다. 이 마네킹이 이 시기에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스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프랑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스타 중의 스타였습니다. 파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든 5만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운집해서 그녀를 보려고 했죠. 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서 나중엔 30명이 압사할 정도로 이 왕비에 대한 그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행을 선도한 것도 왕비입니다. 왕실 미용사였던 레오나르 오띠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높이가 거의 1m 20cm에 이르는 헤어스타일 연출로 여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깃털과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며주기도 하고 이 영국 군함의 침몰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군함 라베뿔 함이 거대한 미니어처로 만들어 이 여왕의 머리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오나르 오띠에라는 사람이요. 영국 군함이 미국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 이 프랑스 군이 함선이 격침을 시키죠. 프랑스 해군의 역사에서 처음 영국 군함을 침몰시켰던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격침시켰던 군함을 미니어처로 활용해서 여왕의 머리를 장식했던 것이죠. 뿌띠 하모라는 이 여왕의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왕의 정원치고는 좀 왜소해 보이죠?
궁전이라고 하면 아주 거대한 이 대리석, 돌, 그리고 거대한 뭐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정원인데 이거는 농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죠. 이 뿌띠 하모는요, 이 궁안에 호수, 정원, 오두막, 물레방아, 농가가 있는 유토피아적인 작은 농가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백성들, 특히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건축한 이 베르사유 궁내의 이 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왕과 시녀들은 농부와 양치기로 변신해 소의 젖을 짜고 양을 방목하기도 하죠. 이 뿌띠 하모 건축 비용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 부인이라는 별명도 이때 얻게 되죠. 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건축 비용이 많이 든, 물론 안은 화려해요. 그래서 뭐 건축 비용이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궁전처럼 그러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뭐 막대한 예산을 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죠. 국가 경제의 파탄이 왕비의 낭비벽 탓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공공의 적, 다시 말하면 국가 경제 부도 사태의 원흉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왕비의 이 낭비벽이라기보다는요, 이 18세기 식민지 쟁탈전과 특히 미국 독립전쟁은 프랑스 국가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죠. 사실 왕실 관련 예산 지출은 세입의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실 관련 예산이 지금 16%라고 그러면 그래도 많이 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많이 쓴 거긴 하죠. 그렇지만 국가의 상징이 국왕이고 이 시기는 절대왕정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16%면 다른 절대왕정 국가들의 이 세입 지출 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를 또 다른 빚으로 메우면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죠. 그 원인은 바로 미국 독립전쟁과 이 루이 14세 이래로 계속되었던 이 전쟁 탓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혁명의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의 모습인데요. 여기 왕이 있고요. 왼쪽에 제1신분, 다시 말하면 성직자 계급, 오른쪽에 귀족, 다시 말하면 제2신분, 귀족이 있고요. 두 신분 모두 앉아 있네요. 근데 여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3신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평민이 되겠죠. 이 평민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특징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 3부회를 소집하게 되죠. 1989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한 번의 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 루이 16세의 이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명사회라고 합니다. 명사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 명사회라고 하죠. 대부분 제1신분 성직자 그룹, 그리고 제2신분 귀족 계급의 이 어떻게 보면 세력에 있는 사람들, 뭐 추기경, 주교, 그리고 영주들, 대영지의 영주들이 이 참석 대상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국가 부도 사태 일촉즉발이니까 당신들이 십시일반해서 좀 국가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던가 아니면 이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세를 내고 이 국가 부도 위기가 해소되면 그 임시세는 없앤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명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사실 1, 2신분은요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세라는 말, 다시 말하면 세금이라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평민들처럼 그 매년 세금을 내야지 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면서, 그런데 국왕 폐하, 전하,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산부회에서 하는 거지 명사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산부회로 돌려버리죠.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바 없었던 산부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175년 만에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이 산부의 소집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1, 2신분들은 당시에는 이 투표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 1, 2신분이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 2신분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상 1신분들 따로, 2신분들 따로, 3신분들 따로 회의를 개최해서요. 이제 예를 들어 세금 인상과 관련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 1신분에는 예를 들어 이 면세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세금 내는 거는 제3신분이 알아서 내겠지 그러면서 찬성. 제2신분도 백성들이 알아서 내는 거니까 국왕 말 맞다나 세금 인상해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대부분 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부회에서 이 국왕의 과세안이 제출이 되면 대부분 2대1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요, 사실상 그런 것이 이 전통적인 이 산부회의 이 투표 방식이었기 때문에 1신분과 2신분은 이 전통적인 신분별 투표를 주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3신분은 이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산부회가 소집되기 전에 원래 제1, 제2, 제3신분은 동수, 같은 숫자로 이 국회의원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3신분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1, 2신분을 합친
이 인원수만큼 제3신분 의회 국회의원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제 머릿수로 하게 되면 1, 2신분, 3신분이 모두 모여서 머릿수 표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3신분에게 유리했죠. 왜냐하면 계몽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성직자 그리고 귀족 계급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머릿수 표결 의결 방법을 놓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자 사실상 혹시 이 루이 16세가 이 삼부회를 해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게 되죠. 그것이 1789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혁명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이 국왕도 이 제1신분, 제2신분에게 제3신분들이 모여서 구성한 국민의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어떤 파열음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파리 시민들의 봉기가 있었고요. 혁명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당시 사파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당시에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베르사유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또 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무력 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정을 장악하고요.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무장을 위해 무기와 탄약을 찾던 일부 시민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하게 되죠. 예, 이 사실상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 이유는 무기보다는 탄약이 문제였어요. 이미 이 무기는 무기는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탄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된 것이죠. 이게 원래는 요새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무기, 이 탄약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서 이 바스티유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바스티유는 원래 이 요새로 시작되었죠. 동쪽에서 오던 적을 막는 파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왕정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 요새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 시민의 눈에는 압제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한 뒤에 이 정치범은 7명 정도 수감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귀족들이었어요. 사실상 절대왕정의 이 압제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귀족들 중에서 이 반국왕 그리고
반국왕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수감된 곳이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은 혁명에 개입한 폭력을 처음 일어난 폭력을 뜻하는 동시에 시민의 첫 승리이기도 하죠. 이후 프랑스 전국은 혁명의 도가니로 변해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하여 종래 행정기구 대신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가 조직되게 되고요. 농촌에서도 곳곳에서 민중봉기,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촌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는요, 영주의 성으로 달려가서 사실상 신분증명서인 농노증명서를 불태우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그만큼 신분제의 이 모순을 겪었던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신분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1789년 6월부터 1791년 10월에 걸쳐 국민의회, 우리가 보통 또 재헌의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리게 되고요. 이거는 바렌느 도주 사건에서 이제 국왕이 해외 탈출을 시도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혁명이 과격화되는 그 순간인데요. 이 파리를 탈출했던 국왕이 체포되어 이제 파리로 다시 압송되는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1789년 8월 4일 봉건제 폐지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혁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봉건제 사회를 폐지시키고 부르주아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천명하게 되죠. 그리고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권선언이라는 말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이거를 법으로 할 것이냐, 인권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권선언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이 국민의회 내에서 여러 논쟁이 있게 됩니다. 헌법 제정과 함께 인권법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입장과 새로운 헌법과 동시에 뭐 거기에 다 실릴 테니까 우리의 이 인권 선언 그냥 어느 정도 선언에서 그치자 뭐 그런 주장, 두 주장 중에 인권 선언을 주장하던 파벌이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 인권 선언이 발표되는데 그 내용은 혁명의 기본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유, 평등, 우애, 국민주권, 재산권 보장 등 여러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 평등은 알겠는데 국민주권, 재산권 보장은 다 알겠는데 이 우애라는 말이 좀 걸리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바로 그 박애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프라테르니테인데 사실상 형제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뭐 남성들 간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투표권 역시 남성 시민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죠. 여성들은 뭐 사실상 이 보통선거권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형제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형제가 애가 됐던 우애가 됐던 뭐가 됐던 이 당시에 이 분위기는 남성 위주라는 것이 이 명확합니다. 뭐 불란서의 경우 우리나라랑 거의 같은 해 1948년도에 이 남녀 보통선거권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장 계좌를 만드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은행에 가셔서 사인하고 이제 통장을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까지도 프랑스 여성들은 이제 남편이나 혹은 아버지나 혹은 장남, 뭐 아들들의 이 코사인을 받아와야지만 이 공동서명이죠. 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제 장남 아들들의 뭐 차남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아들들의 이 공동 사인을 받아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금치산자이거나 한정치산자들이죠. 뭐 약간 좀 늦다고, 우리나라보다도 늦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루이 16세의 국외 탈출 바렌느 사건이 실패하게 되면서 의회 내에서 공화파가 우세하게 되죠. 루이 16세가 국외로 탈출하려 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시 놀러 갔었다. 그러다가 이 정치적인 음모로 걸려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거기에 잠시 휴양차 갔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국외를 탈출했다고 하는 이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이 국외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겠죠. 나라를 버린 국왕. 뭐 그거는 뭐 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의회 내 공화파가 우세하게 됩니다. 인권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권선언의 이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무지, 망각, 경시가 사실상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인권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고 이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조에는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이 아니고 선언이라고 했죠. 여기서 인간은 사실상 남성들만을 얘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조에서 핵심은 재산이죠. 재산의 신성불가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사실상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 의견의
이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종교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 여기에 더 추가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자유,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는 민족주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2조에서 보인 바처럼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거의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도 이 인권선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1791년 10월부터 1792년 9월, 어떻게 보면 단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입법의회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사실상 그 왕실을 이제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이후부터 사실상 프랑스 혁명은 거의 잔혹한 상황으로 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실 근위병들이 죽어 있는 모습인데요. 루이 16세는 발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을 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일반 백성들이 이제 혁명을 위해서 국왕이 있는 궁을 공격해서 이제 나중에 땅불 감옥이라는 감옥으로 이 왕실을 옮기게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선거를 통해 입법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당시 유권자 수는 20만 명이 안 됐죠. 이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눠서 이 재산세를 얼마 내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하는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시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숫자는 20만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프랑스 주식회사다 이런 표현도 비아냥거리면서 쓰기도 했죠. 예, 주주 20만 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여하튼 온공공화파인 지롱드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하지만 혁명전쟁이 발발하고요.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프랑스를 위협하게 됩니다.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프랑스군의 연전연패가 계속됐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파리로 집결하게 되죠. 예, 사실 전쟁 수행 능력 부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프랑스 하면 당시에 7년 전쟁이다, 30년 전쟁이다, 온갖 전쟁에 다 개입을 했는데 전쟁 경험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 전쟁 수행 능력 부족이라니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 군부의 이 지휘 라인이 사실상 그 귀족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수뇌부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 서서히 과격화되면서
이 조국을 배반하고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나폴레옹 같은 20대 후반의 장성들이 이때 나타나게 돼요. 20대 후반의 장성이라고 하면 별을 한두 개 달고 있는 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연전연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혁명을 지키겠다는 젊은이들이 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파리로 집결하고, 이 프랑스 국가였던 마르세유 같은 경우도 이때 의용군들이 부른 노래가 이 프랑스 국가가 되죠. 이 가사를 보면 상당히 과격해요. 이게 무슨 나라 국가가 이게 뭐 망치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피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를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노래 가사가 이따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격합니다. 그래요. 이 혁명 와중에 만들어진 이 적들이 이 혁명을 이 소위 말해서 분쇄하겠다고 달려드는 와중에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과격한 가사들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연전연패하고요. 뭐 그러는 와중에 혁명은 과격화될 수밖에 없었죠. 쌍킬로트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쌍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어식으로 하면 without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킬로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을 쌍킬로트라고 합니다. 킬로트는 제가 한번 사진을 못 가져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쌍킬로트들은 긴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쌍킬로트를 입은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반바지를 입은,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고 이제 하이힐을 신은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족들이 하이힐에 스타킹을 신고 반바지를 입고 그러면 여자 복장을 하고, 예, 맞습니다. 당시에 남성 귀족들은 대부분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죠. 사실상 킬로트라는 것은 귀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반바지가 바로 킬로트죠. 한번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쌍킬로트의 봉기가 있고요. 이 왕궁을 습격해서 왕권을 정지합니다. 앞서 본 사진이, 그림이 바로 왕궁 습격 사건입니다. 사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헌의회, 입법의회가 훼손되고 이 국민공회가 소집되게 되죠. 예, 이제 이 지롱드 파벌 내에 이 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를 지롱드, 또 다른 당을 자코뱅이라고 부르죠. 예, 지롱드파 의원들이고요. 혁명이 과격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롱드파 의원들이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간수가 이제 감옥에 갇힐 의원들을 모시러 온 모습입니다. 예, 이제 지롱드파 의원들이 이 호송, 이 감옥에 이 마차에 올라타고
가는데 이제 시민들이 쌍킬로트들이 이제 저들을 죽여라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 지롬드파는요 사실상 온건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유한 상공업자와 분홍에 기반을 둔 세력으로 이 온화한 의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재산권을 옹호하고요. 사실상 자코벤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통제경제 시스템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합니다. 아울러서 연방주의를 제창하게 되고 지방자치 허용을 주장하게 되죠. 예, 사실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롬드파가 당연히 집권을 하게 되겠죠. 뭐 지방자치 허용해야죠. 뭐 소유권과 재산권 뭐 옹호해야죠.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제경제 당연히 반대해야지 되겠죠. 뭐 이상할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동맹을 결성하고 영국도 포함한 이 반프랑스 동맹이 프랑스로 진격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 허용을 주장했던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부르주아 본의의 정책과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코벤파는 흔히들 산화파, 근찐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오른쪽 구석 제일 상단에 제일 끝에 자리가 하고 있는 그룹이 자코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화파라는 것은 꼭대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의회 이 연단에서 제일 끝에 이 구석쟁이에 있는 소수파를 이 자코뱅파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소시민층과 쌍킬로트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 사실상 지롬드파는 지방 분권을 주장한 것에 비해서 이 자코뱅파는 중앙 집권을 주장했다는 것이 차이로 여러분들이 와 닿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혁명전쟁 중인데 이 지방 분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덕을 공화정에 중추로 하고 노동을 통해 충실한 생활을 하는 소농민이나 소생산자층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 것이 자코뱅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쌍킬로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예, 소위 말하는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귀족과 상류계층은요, 허벅지에 밀착되는 반바지와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넓은 긴 통바지를 입은 서민들을 낄로트도 입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쌍킬로트라 부른 것이죠. 쌍킬로트들은 이 프랑스 혁명 기간 중 여러 민중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도 쌍킬로트들이, 베르사유 행진, 이 베르사유 행진은 사실상 여성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달라는 이 시위였고, 이 베르사유로 파리에서 베르사유까지가 한 30-40km 되거든요.
그 행진 기간 동안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 국왕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베르사유를 행진을 해서 결국 국왕을 이제 파리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한 것이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792년 8월 10일에 민중봉기 등에서 주역을 담당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국왕을 땅불 감옥으로 유폐시킨 것도 이 산킬로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자코벤파의 세력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헤겔은 이렇게 이제 혁명이 안정기에 들어가고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이 유럽 대륙을 석권하게 되죠. 이 유럽 대륙을 석권했을 때 헤겔의 평가와 피이테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가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라고 외칩니다. 거기에 비해서 피이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예. 뿐만이 아니죠.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황제라는 제목의 이 교향악을 만들려다 이 이름을 바꾸게 되죠. 뭐 그 밖에도 이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이테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예, 피이테는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도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이 국가의 민족의 자유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로 분류되지만요. 예, 국민공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는 혁명광장이고요. 이 광장은 원래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불렸다가요. 그 다음에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혁명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고왕정이 들어선 이후에 여기 이곳 혁명광장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를 기린다는 차원에서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은 1830년 루이 필립 정부에서 이름을 지었던 나폴레옹 시기군요. 제가 기억이 잘못됐습니다. 나폴레옹 시기에 꽁꼬르드 광장, 지금의 얘기를 하자면,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화해와 협력광장, 뭐 그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한 장소, 같은 장소임에도 부르는 이름이 각각이고요. 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각각입니다. 예. 그거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예, 국민공의에서는요, 공화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왕정을 폐지하고요, 이 과격파 자코뱅의 주도로 루이 16세가 처형되게 됩니다. 예, 사실상 의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이게 영국혁명, 청군도 혁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가 맡을 일인데 의회에서 사실상 재판이 이루어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청문회라는 형태가 되나? 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루이 16세와 찰스 1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의회가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는 공간인데 이 극단적인 파행의 이 연속이 되면 이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재판소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의회는 타협을 하는 곳이지 뭐 재판을 하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뭐 여하튼 이 루이 16세는 의회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사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1793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게 되죠. 공화제와 보통선거에 입각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보통선거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선거도요, 이 남성들 간의 보통선거예요. 여기에는 여성의 참정권은 배제된 상태에서 남성 시민들로만 이루어진 보통선거가 천명됐고요. 하지만 이 보통선거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하게 되죠. 이 헌법은 국내외의 비상사태로 실시가 보류되었고 이후 한 번도 이 시행된 적이 없는 이 만들어지면서 사문화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공포정치가 나타나게 되죠. 예, 혁명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요. 저 사람은 인민의 적이야, 혁명의 적이야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재판을 받는다면 제가 반영변 분자가 아닌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게 말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단심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로베스피에르의 사진입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르 그랑이라는 소위 말하는 인류고등학교, 최상급 고등학교 1등 졸업생이에요. 근데 1등 졸업생인데 이 고등학교에서 1등, 뭐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서 1등 했다는 게 뭐 그런 건 없지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이 상당히 중요한 뭐 고등학교 자체를 갈 수 있는 인원도 적었던 데다 어떻게 보면 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1등상을 주기 위해서 루이 16세, 물론 그때는 왕세자 시절이지만 가서 이 로베스피에르에게 그 고등학교 1등상을 수여하게 되죠. 그때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이 로베스피에르가 국왕을 이제 미래의 국왕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다고 뭐 화답하는 연설도 하고 그랬다고 이 일기에 적혀 있더군요. 그래요. 뭐 좋은 인연으로 만났었는데 악연으로 끝나게 돼서 뭐 둘 사이는 그렇게 돼 버렸네요. 이것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형량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 모습을 보세요. 뭐 여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넌 떠들어라. 난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형량이 가격화되는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대외적으로는 제일 대프랑스 동맹이 형성되고요. 이 대프랑스 동맹에는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의 이 친일과 이 계속적인 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 열강들 중에 프랑스 빼놓고 전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로 침입을 하는데 그것을 뭐 처음부터 잘 막아낸다는 것은 힘들겠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요, 왕당파와 지도운드파의 내란과 반혁명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왕당파들의 이 반혁명 음모는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지도운드파가 반혁명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이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설치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안위원회 그러면 이게 무슨 독립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국회 내에 뭐 행정자치위원회, 요새 행정부를 뭐 문화관광위원회 하는 그 위원회의 하나가 공안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 산하 조직이라고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혁명재판소 역시 국회 직속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이 사실상 이 공안 그러니까 검찰권 그리고 혁명재판소 다시 말하면 재판권까지 모두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혁명 용의자 15,0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되죠.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은 온건파가 주도하고 이 이틀만 혁명재판소에 로베스피에르를 기소하고요. 이 단심 한 번 재판 열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제 단두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보정치가 종결되게 되죠. 이 당시에는 사실상 반혁명 용의자가 되는 순간 이 목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혁명파 내에서도 이 불안하죠. 언제 반혁명 용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연하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나도 목이 떨어지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이 국민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자 라는 과제를 드렸어요. 사실은 프랑스 혁명 초반부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혁명이 사실은 국민국가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한번 이 과제를 위해서 제가 그거는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셔서 6주차 과제를 만들 테니까 그것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민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A4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